네, 여러분 오늘은 몇 강이죠? 5강인가요? 네. 5강 심혈관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혈관계를 하는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3부로 나눴어요. 처음은 이제 심혈관계 개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질대사. 우리가 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채식과 심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혈관계는 순환계라고도 하는데 순환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은하계라는 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의 구조는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그래요. 태극 모양과 비슷하죠? 우리 태양은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략 이 지름이 12만 광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빛으로 12만 년을 달려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도 지구 태양계가 돌듯이 은하계도 한 바퀴 이렇게 돈대요. 도는 시간은 2억 년 내지 3억 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이제 지구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구는 크게 이 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구는 이제 이 핵이 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철이 지구 자전처럼 자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철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남극 쪽이 N극이고 이 북극 쪽이 S극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 같은 걸 대면은 북극과 남극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양이 빛을 내는 거는 핵융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융합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질량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만큼 질량이 빛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막 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들은 다 지금 우리 지구처럼, 우리 태양처럼 수소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이 되고 그 여분이 빛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주에 있는 빛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같은 거를 차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핵의 철의 자기장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양 복사는 이제 빛을 말하는데 태양의 복사, 또 우주선 이런 것들은 지구 대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후와 날씨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좀 노란 색깔 빛이 계속 도는데 여기야? 거기는 괜찮은데 모니터상에 노란 빛이 뭘 빠진 것 같다고 괜찮아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량이 이렇게 오랫동안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화론적으로 지구가 45억 년 전,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구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었는데 한 26년, 6억 년? 그때 산소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지층을 파워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그러다가 이 산소의 농도가 또 일정하게 됐다가 대략 6억 년 전에 갑자기 또 급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구의 기간이 46억 년, 50억 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화석들이 안 나타나다가 이 6억 년 전부터 갑자기 화석들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빅뱅. 갑자기 물질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생명체들이 거의 화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6억 년 전의 시기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왜 갑자기 폭발을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산소의 농도가 지구 대기상에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소 농도가 20% 정도잖아요, 대기에. 그리고 거의 80% 정도는 질소고 또 이산화탄소는 반면 0.03%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호흡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체에서 적혈구가 산소를 포획하는 능력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을수록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산소 농도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3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기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는 처음에는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다가 지금 아주 낮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산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 과정은 ADP와 인산이 결합을 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ATP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거든요. 그 바깥으로 수소이온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수소이온 농도가 낮은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막을 통해 가지고 수소이온이 내려오면서 그 떨어지는 힘으로 ADP와 인산이 결합해서 ATP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산소가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발효를 한다거나 또는 뭐 미생물이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다 발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포도당에서 무기호흡 다시 말해서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화가 분해가 되면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는 ATP가 두 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있게 되면은 산소가 피루부산을 더욱 많이 분해를 해가지고 36개의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ATP가 뭐였죠?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데닌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5탄당인데 여기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페이트는 인산이란 뜻인데 PO4가 세 개 있는 거예요. 여기 5가 빠졌네요. 그런데 얘가 하나 딱 떨어지면은 7.3kcal/몰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는 얘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데 얘가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인산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죠? 그때 끄덕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신경 에너지. 그때도 이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또 고개를 끄덕일 때 근육이 흔들리잖아요.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그때도 역시 이게 1로 변하는 거예요. 인체에는 대략 이 ATP가 40g 정도가 있거든요. 40g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만들어지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쓰려면 얘들이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또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만드는 게 이 상태에서 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없을 때는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있으면 36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 첫 시간에 설명한 대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얼마였죠? 그렇죠. 3.5였죠? 그러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무척 컸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당기는 힘이 크니까 완전히 분해를 해서 6개의 H2와 6개의 CO2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세포질에서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르부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ATP가 2개만 만들어져요. 이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일종의 발전소죠.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의 세포에는 3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가 한 50조 내지 60조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로 돼요. 또 되게 신기하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내 DNA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적인 생명체였는데 이 진화 과정에서 이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공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이 독립적인 DNA는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것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만 쓰는 거예요.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계 사회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는 모계 쪽으로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은 근형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해서 밝혀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결국은 이 단백질도 질소가 떨어져 나가서 암모니아와 요소로 이제 소변으로 나가고 남는 탄소와 수소는 피르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ATP를 36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은 본질적으로
음식이 이렇게 물질들이 산화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내막 바깥, 그러니까 여기로 이 중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시 단세포들, 미생물들은 이 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수소이온이 이 외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주위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미생물들은.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이 있고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음식이고 또 하나는 뭐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 그렇죠.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이제 개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안을 시스템, 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개의 바깥을 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깥, 외계와 개의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을 한다. 이런 개를 우리는 오픈, 개방개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열린 개. 사람은 음식을 먹죠. 그죠? 음식을 먹고 또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피부라는 경계를 통해 가지고 외계와 에너지와 음식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개방계예요. 그런데 이 외계와 시스템이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closed, 닫힌 계라고 그래요. 또 어떤 시스템은 에너지조차도 이동을 하지 않는 계가 있어요. 그런 건 isolated, 고립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림을 들자면 어떤 비커가 있는데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으니까 물질이 들어가고 나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클로즈, 닫힌 개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하지만 이 비커를 통해 가지고 이 벽면을 통해서 열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는 아주 단열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이동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는 열린 개인데 에너지를 받고 내보내는데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들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고 또 노폐물을 배설을 하는 그런 개방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순환계와 관계가 되냐 하는 거예요. 이제 화학적 진화 가설에 의하면은 초기의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했는데 대기에서 수증기와 암모니아, 메탄 이런 게 있었대요. 수소. 그런데 1953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생이던 밀러와 우레이가 지구 대기처럼 질소,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을 넣고 전기 방전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나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지방산, 당류가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 유기 물질은 이런 무기물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시아나수소, 암모니아, 지방산, 당류를 또 시험관에 넣고 또 방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좀 더 복잡한 당과 퓨린, 피리미딘 이런 DNA 성분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화학적 진화 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무기물이었는데 얘들이 암모니아 같은 걸 만들고 또 얘들이 지방산을 만들어서 지방산이 지질 이중층을 만든 다음에 얘들이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포막의 성분은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극성을 가지고 있고 무극성 탄화수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질의 화학적 구조들은 지금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극성 머리와 무극성 꼬리가 있다. 그리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질 이중막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질 이중막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질막들이 견고하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견고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에겐 특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인체 내에서는 90mg 내지 120mg을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거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합성을 해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합성을 해내는데, 그 단세포의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외계와 내계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세포나 뭐 2개 정도 세포는 직접적으로 외계와 시스템이 에너지와 물질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교환하는 방법은 확산 또는 어떤 수용체, 막 리셉터 수용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교환하는 개방계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생명체는 코끼리가 크다고 해서 세포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포들은 일정한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면이 30 마이크로미터인 정육면체를 봤을 때 하나의 그 육면체의 표면적은 5,400 마이크로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9개, 몇 개죠 이게? 몇 개로 자른 거죠? 예, 27개로 자른 거죠? 27개로 자르면은 그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5,400에서 16,200이니까 한 얼마 정도, 몇 배 정도 팽창한 거죠? 3배. 3배 이상 팽창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의 시스템은 외계와 에너지를 주고 받고 또 노폐물을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필요한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단일 커다란 육면체와 작은 육면체는 효율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나 물질의 이동은 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무한정 커질 수가 없어요, 단일 세포가. 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에너지를 내잖아요,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ATP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에너지의 70%는 이런 ATP지만 30 내지 25%는 열이라는 형식으로 방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죠? 뜨끈뜨끈한 이유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을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이 넓으면 열이 빨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이 작고 내부가 너무 많으면은 이 열이 쉽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인체의 경우는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얇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세포가 몇십 겹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십 겹이 되는 이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줄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오늘의 주제인 순환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이 이제 심혈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하등 동물들은, 초기 동물들은 심장이 대기와 열려 있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치 같은 경우는. 예, 기문이라고 있죠? 기문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액으로. 얘들은 혈액이 아니라 이제 액체겠죠? 그런데 이런 지렁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심장이 외계와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닫힌 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 이거예요. 호흡기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등 동물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기체와 영양소가 공급이 됐는데 고등 생명체가 되면서 그렇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심장의 위치가 하등 동물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많이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혈관은 이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세포들에게 노폐물이 생기면 이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O2는 흡수를 하고 CO2는 방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초기의 어류들은 아가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가미를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혈액을 순환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이 혈관막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가미가 있고 얘가 빠끔빠끔 하면은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류는 이렇게 혈액이 한 번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 어류가 육지로 올라오게 됐어요. 육지로 올라온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아가미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죠? 그래서 폐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폐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폐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단일 순환을 하기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심장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는 심방, 몸에서 피가 오는 걸 심방이라고 그러고, 심실은 심장에서 몸으로 나가는 걸 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심방 1심실인데 여기는 1심방 2심방 1심실, 또 2심방 2심실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됐어요. 포유류와 조류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조류로 올라갈수록 동맥의 혈압에 있는 산소가 점점 농도가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효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를 설명을 하면은 심혈관계도 피부계나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호흡계, 소화계, 비뇨계, 생식계 등 다른 시스템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인간의 심장을 잠깐 보면은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는 이제 폐가 있어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장은 양쪽 폐 사이의 종경막에 위치한다. 또 흉골에서부터 척추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 척추고 여기 흉골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 또 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야 할 텐데 안 치우쳤다 여기. 예? 치우쳐야 되는데 심장이 예. 치우쳐야 되는데. 거의 중간에 있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전신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대정맥에서 이제 심방으로 갔다가 여기 심실로 가서 심실에서 다시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오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심방,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우심방, 우심실, 다시 폐로 가서 이제 네, 이런 순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매년 100만 갤런을 펌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갤런은 몇 리터죠? 22.4. 아, 그래요? 3.2 3.25리터 아니에요? 3.6인가? 3.6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1몰이 22.4리터죠. 네. 어쨌든, 아니고 ATP에서 ADP가 될 때 22.4kcal가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7.3인데. 몰당 7.3이요. 바뀌었나 보다. 예. 학교 다닐 때 22.4kcal 신도 기억하고. 아니, 22.4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예요. 그 ATP가 ADP가 될 때 방출량. 예, 7.3kcal per 몰이에요. 예. 화몰이요? 예. 그 심장은 매년 100만 갤런, 어쨌든 100만 갤런이니까 2.4 하면은 200만 리터 정도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인체 내에 있는 혈관 길이는 6만 마일이 넘는데요. 1마일이 몇 킬로죠? 1.6kg요? 네. 그러면 6만이면 1.6 곱하면 한 10kg 되는 건가요? 9.6. 9.6, 10kg, 예, 10kg 정도. 10만 킬로 10만 아, 만이니까 10만 킬로미터네요. 아유, 높네. 6만이니까 10만. 10만 킬로미터네요. 우리 몸에 있는 이게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예요. 상당히 놀라운데요. 지구 그 적도를 한 2만 킬로 이상 돌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적도가 한 4만 킬로 되잖아요. 적도가 한 바퀴 4만 6천 킬로미터. 놀랍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뭐 가장 큰 게 대정맥, 중정맥, 소정맥 해가지고 모세혈관까지. 모세혈관은 7 내지 10 마이크로미터네요. 반경이 되게 작네요. 적혈구가 하나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하나나 두 개 한다고 그러대요. 여기서 보면은 뭐 유속도 점점 작아지네요. 그죠? 림프는 0.9, 1초당 0.9mm씩 이동하는데 림프관은? 그 시간은? 시간은 나가 돌아올 때 얼마 걸려? 1분?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나오는데. 기억 안 나네.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돌아올 때. 3분이? 저번에 그거 알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알아오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폐포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인가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과 이 폐에 있는 기관지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의 모식도인데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정도 가까스로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폐포이니까 폐포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여기 있는 적혈구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지나가고 적혈구에 있는 CO2가 이렇게 나오는, 폐로 나오는. 그래서 다시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표면에는 이제 폐포세포가 있고, 뭐, 대식세포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하려면 결국 폐들 같이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류, 파충류, 또 포유류의 어떤 심장이 점점 구분화가 되어 가는데 이런 격벽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동맥과 정맥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그림이 이상하다. 정맥이고 동맥인데 여기서 보면은 심장 근육으로는 3% 정도, 뼈로도 5% 정도 가네요. 피부로도 6%, 뇌는 14% 정도 가고요. 심장으로 22% 나가요.
걸러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화관. 소화관도 꽤 많네요. 21%. 또 간에, 네, 여기는 9%인데 이제 나가는 거는 27%가 되고, 또 기타 8%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아주 치밀하게 혈관이 이제 뻗어져 있어가지고 이 뇌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BBB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막이 있는데 어쨌든 영양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이런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을 펌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그린 걸 다시 한번 나타낸 거고요. 또 심장의 발달도 처음에는 태아가 심장이 되게 단순하다가 점점 이제 발달을 해가면서 심장이 점점 이제 어류 같죠? 어류에서 점점 포유류 단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심장에 있는 근육이 여러 가지 층이 있어서 이런 근육에 의해 가지고 심장을 펌프질한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의 기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혈액은 이제 순환계, 혈관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체와 그 다음에 물질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은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또 대사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을 제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 만충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CO2나 또 인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pH를 조절하도록 도와요. 그 다음에 신체의 온도를 조절하도록 돕고요. 또 용해된 이온과 단백질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의 조성을 일정하도록 돕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혈장과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혈장, 이제 원심 분리기로 쭉 돌리면은 이제 단단하게 밑으로 가라앉고 약간 액체가 남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혈장이고,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송한다. 혈장과 혈청의 차이는 뭐죠? 혈장과 혈청. 네. 혈장. 글쎄. 혈청은 아마 비슷한 거지 않나? 플라즈마 같은 거 같은데 영어로 볼 때는 혈청도 플라즈마야? 실험 아니에요? 실험? 혈청은 실험. 예. 예. 거기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칼라가 어떻게 돼? 혈장 칼라. 노래? 혈장 칼라. 여기 이제 혈청은 하얘. 이 혈소판이에요, 그죠? 혈소판이.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체 혈액은 혈액과 세포 간극액으로 담기는데, 혈액은 이제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고, 세포 간에 있는 액은 신체의 세포들을 담그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포들은 원래 생명체들은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다의 조성하고 비슷하게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체를 일종의 소금물에 담그듯이 이 세포 간극액, 혈액의 성분과 유사한 액으로 담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는 혈액으로부터 세포 간극으로 이동하고, 세포 간극에서 다시 세포내로 들어가고, 노폐물은 반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은 물보다 약간 점도가 높고요. 따라서 순수한 물보다 약간 천천히 흐르게 돼요. 온도는 37.5도, pH는 7.4, 7.35에서 7.45 정도고요. 총 체중의 8%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혈액의 부피는 남성 5 내지 6%, 6리터, 여성은 4 내지 5리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50도로 나타내면은 이제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은 무거운 혈구 세포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또 용액 맑은
용액은 위로 이제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장, 그러니까 이 성분이죠. 여기에 있는 플라즈마 성분의 90%는 물이고요. 또 7% 정도는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대표적인데요. 알부민은 삼투압을 조절을 해줘요. 또 글로불린은 이제 면역세포에서 만드는 항체죠. 그리고 또 피브리노겐은 클러팅, 그러니까 혈액을 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또 이런 알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역할도 하는데요. 또 2% 정도는 이제 전해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미네랄들, 또 영양소들, 호르몬들, 또 기체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버피 커트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이제 띠가 나오거든요. 실험할 때 이제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혈액의 구성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고요. 또 백혈구에는 과립 면역세포인 호중구, 또 호산구, 이제 호염기구 이런 게 있고요. 비과립으로는 이제 림프세포에는 이제 적응 면역계에 있는 T세포와 B세포, 또 내추럴 킬러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셀은 암세포 잡아먹는 세포로 유명하잖아요. 또 모노사이트, 단핵구라고 그러는데, 동글동글한 단핵구가 이제 인체 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산화된 지질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거식세포로 되죠. 거대세포로 되죠. 그래서 마크로파지로 된 다음에 피부에 있는 침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혈액세포는 끊임없이 교체가 돼서요. 짧게는 몇 시간, 며칠, 몇 주 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에서는 난황이나 비장에서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다가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그게 생성되는 곳이 흉골이나 갈비뼈 같은 이제 평평한 골수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줄기세포가 이제 분할을 하면서 다양한 면역세포를 만든다는 거고요. 또 적혈구의 이제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또 혈소판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또 면역세포들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타낸 대로 제시하였던 대로 그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수소이온을 막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막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 일종의 이제 전지 같은 거죠. 전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뭐예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이거든요. 전지 있잖아요, 전지. 우리가 배터리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인체도 사실은 전지죠, 전지. 전지인데 세포 안에 이런 미토콘드리아라는 막을 통해 가지고 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적혈구가 모든 동물들이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요만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적혈구 핵이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도마뱀, 파충류나 이런 양서류, 또 어류, 이런 녀석들은 핵이 있어요. 적혈구에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콩고뱀장어는 적혈구 크기가 요만해요. 엄청 크죠? 상어는 훨씬 커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작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의 적혈구는 어때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접시형이잖아요. 그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예. 그렇죠. 표면적도 커지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그죠? 또 작은 혈관 속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양소나 뭐 아니면은 산소 공급을 하는데 효율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혈구 수도 이렇게 작으면 훨씬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세포 지름이 점점 작을수록 적혈구 수는 많아져요. 그래서 동물들마다 이러한 그 적혈구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특징이
양면이 오목한 디스크형이고 세포 길이는 8.6 마이크로미터, 개구리는 28이에요. 파충류 22.9, 비둘기도 15.5, 공, 사람보다 2배 이상 크네요. 더 핵은 없어요, 사람이. 그죠? 없어요. 핵너비도 없고. 표면적은 160이에요. 얘는 200, 하나당이겠죠? 540. 그러니까 하나당이니까 개수를 곱하면 훨씬 총량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부피 대 표면적은 1.86인데 뭐 개구리는 0.83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저클구수하고 이제 크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질대사를 할까요? 네. 네.